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 제헌절이요 74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식은 열렸지만 국회는 열리지 못했는데요. 자, 여야는 원구성 막판 기싸움을 아직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가장 바쁜 인물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로 보입니다. 자, 원내 협상해야죠. 이준석 대표의 직무를 또 대행하고 있기도 하죠.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인사 논란이 이어지자 내가 추천했다 이렇게 총대를 메고 나섰는데요. 자, 그런데 이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커지는 양상입니다. 구급이라 미안.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 자, 이런 발언이 국민적 공감대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는 자신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타인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같을 때 공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타인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 엄격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자신에게는 너그러운데 타인에게만 엄격하다. 이러면 이제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사안마다 유불리를 가지고 해석하면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한 이재명 의원을 막겠다 이런 강한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대표 직대를 향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답도 나왔는데 자, 이 권력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안타깝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연결해서 최고위원 출마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국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저희 임 작가님 뭐 주로 잠? 주로 이제 잠을 잤죠. 네. 주말에 우리네 아버지들의 풍경 같은 건데. 우리네 아버지들의 육아죠, 육아. 네. 육아. 주말은 육아입니다. 박 기자님은 탈출했잖아요. 네, 어제 잠깐 네. 한 3시간 정도 네. 짬을 내가지고 서울의 한 독립서점에 네. 가서 책도 좀 사고. 우아하다. 네. 네. 그렇게 좀 육아에서 한숨 돌렸는데요. 그래도 이제 밖에 나와 있는 동안에도 육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걱정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3시간의 탈출이 자유롭진 않았다. 알겠습니다. 자, 이 주말이 지나고 나면 또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참 왜 이런 말을 했을까. 7급도 아닌 9급이라 미안했다. 이게 사실은 해명인데 해명이 논란을 잠재우기보다는 오히려 키우고 있어요. 어떤 양상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실 이 사회수석실의 9급 행정요원, 그러니까 우모 씨에 대한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추천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계속 이제 봐왔다는 거예요. 네. 봐와서 뭐 자원봉사도 캠프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그 기간에도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했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7급도 아니고 9급이어서 좀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7급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장제원 의원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근데 9급에 한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던 거죠. 미안해하는 모습을 네. 보였고 그리고 이게 최저임금보다 뭐 10만 원 정도 더 받는 그런 임금인데 네. 서울에서 어떻게 살지 걱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고향은 이제 강릉이니까요. 강릉이니까요. 그래서 뭐 강릉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어떻게 그 돈 가지고 사냐 뭐 이런 취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자 뭐 온라인상에서 아니면은 뭐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 사이에서 아니 9급 공무원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캠프에 있다가 또 이 우 씨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서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네네. 아버지가 윤 대통령과 오래된 지인, 지인이다. 40년직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절친이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 들어간 거 이 자체가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또 하고 있습니다. TV 영상 보니까 네. 취임식 공연 장면이 나오던데 이 성악 전공하고 취임식 때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분이 잘 알려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좀 네네. 엿보이는 대목들이고 사실 오늘 계속 얘기가 되는 거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해명은 정말 저게 해명을 하려고 한 얘기가 맞나 네네네. 싶을 정도로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게임 업계 용어로는 이제 광역기라고 하는데 네네. 기술을 하나 발동시켜 가지고 네. 여러 주체들한테 동시에 타격을 가하는 방식인 건데 지금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제 공시생들한테도 정서적 타격이 네네. 가고 그 부모님들한테도 정서적 타격이 아니, 현직 가고 구급들은 또 뭐가 돼요? 그렇습니다. 현직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한테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타격이 가고요. 대통령실에 가고 싶었지만 못 갔던 국민의힘의 당직자 출신의 캠프 종사자들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타격이 가고 그야말로 이제 광역으로 이 어그로를 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 건데 오죽했으면 이제 한켠에서 나오는 얘기는 워낙 이제 우 사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쪽에 초점이 너무 옮겨가 버리면 대통령한테 안 좋을 수 있으니 네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부러 자기가 좀 뒤집어 쓴 거 아니냐. 뭐 잘 또 아는 사이일 수도 있는 게 권 의원 자체도 이제 강원도 지역구니까. 강릉 지역구죠. 네네네. 예, 해당 지역구에 이제 우 사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이제 강릉시의 선관위원으로 참여를 네네네.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모를 리가 없다. 뭐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강릉 사선인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네네. 얘기했을 정도라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맥락들이 좀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이제 이분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강릉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있죠.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나서 그때 권성동 의원하고 같이 모임을 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같이 만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문제의 우 사장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좀 가까운 사이다라는 건 워낙에 잘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오는 게 사적 채용 논란이지만 강릉시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네. 선관위 위에 이제 어떤 그 통제를 받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또 그거를 아들을 추천을 했다는 거는 자칫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법조인인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인 또 이제 여당의 실세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죠.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 아버지가 선관위원이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대통령실에 뭐 취업하면 안 되겠느냐. 근데 이제 그 해명도 잘 보시면 네.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라는 것까지는 맞는데 네.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대통령실에 취업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석이죠. 해서 네. 아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이제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의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선관위여도 아들은 지지정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 근데 취업을 대통령실로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식을 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동안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좀 시리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 대통령실에 이제 취업했다. 취업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일전에 봉하마을에 김건희 여사가 다녀왔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또 외가 육촌이 뭐 이제 이 선거 캠프를 거쳐서 대통령실에 있다. 그 와중에 또 스페인에서는 이제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사실은 이제 민간인인데 뭐 어떤 자격으로 동행했는가 등등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우모 씨 이야기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직전에는 이제 그 극우 유튜버 네. 안모 씨의 이 누나 안모 씨 네. 지금 이제 사표를 냈다고 하죠.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을 했을 텐데요. 도스태핑에서 기자들이 이거 물었을 것 같은데 어떤 답이 나왔습니까? 네, 이제 처음에는 이 북송된 북한 어민에 대한 선언에 대한 이 질문이 나와서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 헌법에 따라서 그걸 이제 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진 질문이 바로 이 사적 채용 논란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이딴 채용 논란에 윤석열 정부 공정이 무너졌다라고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까지 있는데 이딴 채용 논란을 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딸은 이딸은 네네. 그래서 이 전반을 짚어볼 계획이 있는지 인사 전반을 그렇게 기자가 질문했더니
하하 이제 웃으면서 네네. 직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답하지 않고 바로 이제 다른 기자들을 향해서 다른 말씀도 없으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자들이 채용은 말을 안 할 거냐? 하고 재차 물어보자. 네네. 여기까지 이렇게 윤 대통령이 말을 하고 집무실로 바로 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한 34초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제일 뭐 짧은 도어 스태핑이 된 셈입니다. 또 뭐 안 한 날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임 작가님. 네. 그런데 전 오늘 아침에 좀 눈여겨본 속보가 일찍 나왔는데 장지원 의원의 한마디가 속보로 떴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했고 네. 권성동 이 원내대표 뭐라고 한 겁니까? 장재원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아하. 이 글을 남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 당시에 인수위 비서실장이었던 장재원 의원한테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압력을 행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뭐 대통령실에 좀 넣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압력 행사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여러 맥락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동안 이제 장재원 의원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사이에 일종의 그 알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장재원 의원을 다소 이제 낮추고 본인의 이제 위상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압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본인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네네네. 자칫하면은 이제 장재원 의원이 그 과정에서 뭔가 좀 뭐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7급으로 좀 해줘요. 그랬는데 9급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했다. 지금 이런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장재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직접 얘기를 하면서 권 대행의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된 발언에서 인사 책임자였던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강제 소환됐으니까. 그렇습니다. 해명을 한 건데요. 이 권 대행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부탁을 드린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씀이 무척 거칠다.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거나 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이런 식의 표현은 삼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본인은 이제 직접적으로 압력을 받은 적이 없고 네. 추천을 받았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은 뭐 대통령실 같은 그 별정직 공무원들 집단을 이제 네. 꾸릴 때는 실제로 이제 공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천을 많이 받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장재원 의원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명을 한 애둘러 그런 표현했다.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래도 2부의 또 주간 이슈 먼데이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조금 자세를 낮춘 모양새입니다. 친한 형 동생이라고 했는데 사흘 전에 네, 사흘 같이 전에. 점심도 먹고. 네. 그 또 공개적으로 이제 꼭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셨죠. 자, 이번에 민주당 상황 넘어가 봅니다. 어제 재헌절이었는데요. 드디어 마침내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도전 선언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의원의 입장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제 출마 선언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내놨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개파 정치를 배격하고 통합 정치를 하겠다. 네. 그리고 뭐 개파 공천, 뭐 사천, 공천학살 이런 단어는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내세웠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이른바 이제 반 이재명, 그러니까 비이재명계 의원들 생각에는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결국 물갈이가 있을 거 아니냐. 네. 이거 좀 무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비판받는 지점이 패장이 또 나오냐 이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문제 회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다. 그러니까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면 돌파하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도 지적을 했듯이 방탄용이 아니냐. 수사에 대비한 그런 포석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수사는 밀행이 원칙인데 동네 선무당 굿하듯 하고 있다. 뭐 구타는 무당인지 수사는 검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하. 강하게 반박하면서 또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는 어제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책임은 회피가 아니라 해결을 하는 것이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당내가 시끌시끌한데 네. 불출마 함께 하자 그랬던 의원도 지금 나온다는 상황이고 또 97세대 교체론도 있고 자, 이재명의 도전장에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오히려 더 불거지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에 설훈 의원. 지난번 이제 의원들 이제 워크숍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뭐 당대표 출마하지 말라고 본인이 여러 차례 혹은 뭐 긴 시간 동안 이제 설득을 했는데 잘 안 됐는데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본인이 출마를 해서 그거에 맞서겠다. 맞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어제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고 1시간 뒤에 네. 서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뒤에 똑같은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네. 소통관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저격 출마인 셈인 건데요. 저격 출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나오게 되면 분열이 심화될 건데 총선 어떻게 치르느냐. 이 총선이 실패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은 이제 굽히지 네네. 않은 거고요. 본인은 이제 공천 학살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건 본인 주장이고 당대표에 출마하는 사람이 뭐 개파 공천하겠다고 하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워낙에 그 뭐 당 대표 구도에서도 친명 대 비명 구도가 또렷하지만 최고위원 출마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누가 친명이고 누가 비명이냐를 놓고 당원들 사이에서도 표를 어떻게 이제 분산해서 네. 줄 거냐 이런 이제 그 논의들이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요. 지금 민주당 당내 역학관계가 너무 궁금해서 이게 뭐 두 개 개파가 충돌하고 이재명 의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지금 이게 좀 처음 보는 모습이잖아요. 저 같은 당내에서 저격 출마라는 게 상대 당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같은 당에서 이런 게 좀 드문 일이라 최고위원 출마자 가운데 친문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을 인터뷰할 예정인데 한 뭐 30분 후면 이제 인터뷰예요. 박 기자님, 네. 고민정 의원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재명 의원의 출마와 이 반대, 네. 폭주기 관찰을 막기 위한 또 비명계의 출마, 뭐라고 언급할까요? 누구 편 들까요?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 편을 들지 않을까. 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참 아니라네. 아니라다. 진짜 박정훈 기자가 출마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네네. 네. 그렇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정치인의 화법을 쓰네요. 다만 이제 그 출마한 분들 중에서 뭐 비명계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네. 고민정 의원은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네. 다른 비명계 출마자들에 비하면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강도가 강하지는 않아서 뭐 지금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근데 일전에 또 고민정 의원이 그동안 이재명 이 후보를 내가 열심히 지원했지만 요런 대목이 있어서 그렇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따 여쭤볼게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 감사합니다. 국민의 입장에 세게 할 것이다. 자, 12시 38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남부지방은 호우가 비상입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부산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천 인근 도로와 지하차도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장군 무곡 지하차도가 통제됐고요. 온천천 하상도로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세변교와 연안교 그리고 수연교 하부도로가 통제되고 있으니까 다른 길로 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빗길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전 통영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산청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김천 2터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무안 4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두 군데서 작업 여파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여주 부근에서 6km가량 정체고 새마을 부근 지나기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 이 얘기를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주말 지나고 일요일이 재헌절이다 보니까 최소한 원구성에 재헌절 전후해서는 합의를 하고 네. 이번 주에는 국회를 열겠지 했는데 야, 이 기대까지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그 기자들도 볼 때는 재헌절 그러니까 어제 이제 행사가 있었으니까 기념식도 있었고. 기념식을 앞두고 네. 극적으로 타결해서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이게 안 됐어요. 안 돼서 재헌절 행사에 여야 원내대표 참석해가지고 눈도 안 마주치고 서로 뭐 다른 얘기하고 이런 게 좀 포착이 됐거든요. 네네. 답답한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오늘 여야가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개문발차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우선은 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일에는 민주당 이 교수단체 대표연설이 있고요. 네. 21일 국민의힘 교수단체 대표연설 이렇게 하기로 했고 또 25일부터 27일까지는 대정모집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국회의 일정을 진행하되 원구성은 아직 더 논의해보겠다. 네네. 얘기하면서 21일까지는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겠다. 네. 이렇게도 또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재연절 전까지 합의한다고 했다가 네. 다시 미뤄졌는데 네. 과연 21일 때까지는 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 네네.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결국에는 쟁점은 상임위원장 자리 중에서 과방위가 아직까지 난관은 남아있잖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과방위를 가져오려는 그 속내 상대당을 향해서 결국 언론장악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행안위원장도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과방위랑 묶어서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법사위의 운영위를 하나에 묶고 과방위 행안위 하나 묶어서 가져갈 것인지 여러 가지로 여야가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이게 그런데 이제 20일 날 민주당의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되면 네. 사실상 아까 개문발차 얘기하셨지만 예. 문을 열어둔 채 차가 출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구성 합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국회는 엽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날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치겠다. 네. 근데 안 맞춰지면 그냥 이거 문 어떻게 할 열고 것이냐. 계속 그렇죠. 달리는 연설만 할 것이냐. 연설만 들으라 이거예요. 대정부질문하고 이게 네. 이제 하반기 국회 일정을 네.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임시국회를 구성을 해서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이제 후반기 국회를 구성하는 작업이 1차적으로 이게 마무리가 되고 네네. 보통은 이제 그 다음에 대정부 질의가 이제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경제분과 정치분과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 맞춰서 이제 질문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보통은. 네네네. 이제 그 작업을 그냥 일단 땡겨서 한 다음에 지금 그 뒤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9월이 되면 정기국회가 열려야 됩니다. 예. 그거는 뭐 원 구성이 되든 안 되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서 반드시 열려야 되는 거라 그 전까지는 상임위들이 구성이 돼서 준비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정기국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9월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9월 정기국회 중에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지금 이 작업이 결국은 9월 10월에 어떻게 보면 여야의 대전을 준비하기 위한 이제 정리 작업인 셈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박정희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진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이 오전에 지금 여야 그 원내대표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 민주당 수석부대표 같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과방위를 그냥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게 자신들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을 보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과방위를 그럼 둘로 쪼개라. 방송통신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를 쪼개서 상임위를 각각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 과기위는 여당이. 그렇죠. 방통위는 야당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여당이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속내는 결국 과학기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그냥 핑계인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떤 소신 아닐까요? 네.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은 떼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방송통신 발전한다. IT도 과학기술의 일환이니까. 근데 이게 부처가 각각이라서 사실 떼려면 그냥 뗄 수 있긴 부처가 하거든요. 다르구나. 네네, 과학기술부하고 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따로 네네네.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속내는 여야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들어있는 상임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쉽게 합의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쉽든 어렵든 기한을 정했는데 20일이라고 해봐야 뭐 한 사흘 남았습니다. 네. 사나흘 남았죠. 근데 기한은 17일까지도 원래 정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 들어보면 3월에 대선, 6월에 지방선거, 지금 이제 6월에 국회 일 안 했죠. 7월에 일 안 하고 있죠. 지금 상반기에 국회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9월 정기국회도 그렇고 10월에는 국정감사예요. 야, 저는 박 기자님 한번 해주세요. 뭘 해줄까요? 국회의원들의 시간당 급여 얼마 받아가는지 이렇게 놀면서 네. 보좌관 9명 그러게요. 관용차 쓰고 휴가도 가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휴가는 그건 필히 봐야죠. 지금이 휴가잖아 지금. 지금 휴가. 아니 그 원내대표는 협상하는데 지금 300명이 협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머지 지켜보면서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극장에서 만나기만 해봐라. 네. 지금 뭐 국회의원들은 놀지 않고 의원 외교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하긴 해외에 그분들은 자주 이제 다녀오시더라고요. 길을 달리고 있어도 일을 하시는 거죠.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자꾸 얘기해봐야 속만 탑니다. 네. 자,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 전 정권, 현 정권, 신구 정권 탈북 어민 북송 문제로 지금 전면전인데, 자, 정의용 전 국가안보 실장이 새로운 얘기를 내놨다고요? 예, 그러니까 정의용 전 실장이 어제 이제 입장문을 내서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4페이지짜리 그런 입장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세하게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북한에서 먼저 이 송환해 달라 이런 요청이 없었다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송환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북한에다 얘기를 한 거지. 북한에서 송환해 달라. 이런 어떻게 보면은 부탁이나 없었다? 요구나 이런 걸 받고 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 선언들이 규순 의사가 없었다는 그런 주장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16명을 살해하고 이 도망갔다 김책항은 도망갔다가 거기 잡힐 것 같으니까 다시 배 타고 나와가지고 이게 NLL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납포를 한 거고 규순 의사가 없었다는 거다. 이걸 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만약에 이걸 우리 국내에서 재판하게 된다면 이 증거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증거물도 이게 다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 유죄가 나와서 정말 무기징역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사회에 격리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항들 다 판단해서 결정한 거다. 이게 국가와 안위와 이런 걸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 최영범 대통령 홍보 수석 비서관이 어제 이제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이 전 정부가 한 걸 보면 흉악범이라고 얘기하는데 흉악범이 아니라 우리 규순한 북한의 주민들이다. 네. 거기 돌아가면은 분명히 고문당하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게 돌려보는 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건 뭐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의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보고를 문자로 받았다는 그런 것도 지적을 하면서 여러모로 이상하다. 조사를 꼭 해야 되니까 이거 조사에 협조나 해라.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 이게 참 해석이 복잡한데 사실은 사안은 하나인데 시각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느 쪽이 이게 더 맞는 거야? 이게 이건데 지금 벌써 일주일 넘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제 생각은 이런 거죠. 일단은 이 북한 주민도 헌법상으로는 다 우리의 국민인 거죠. 네. 북한 영토도 네. 우리의 영토인 헌법 거니까. 3조에. 헌법상으로는. 네. 그럼 이제 이 두 명의 귀순한 인물들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네. 현 정부의 시각처럼. 헌법에 보면. 그런데 살해당한 16명도 우리 국민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헌법론하고 현실론하고 두 가지가 다 네. 법리적으로 맞다는 얘기들이 또 충돌하고 있어서 두 개 다 맞다. 그러니까 네. 모순이 그러니까 발생하는 이제 거죠. 헌법 3조상으로 보면 네. 우리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돼 있으니까 네. 북한이 지금 괴뢰 정권이 침탈하고 있긴 하지만 네. 우리 국민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과 동시에 예. 헌법 4조상으로는 또 네. 우리는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평화통일을 지향하려면 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해야 되는 셈이 되는 거라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게 사실은 뭐 헌법재판소나 네. 대법원에서도 그동안 이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다만 좀 좁혀서 보면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크게는 두 가지인 네.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북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지 여부, 이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합의가 가능하냐.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 네네네. 이게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뭐 그 당시에 민주당과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도망 다니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이제 체포를 네네네. 하고 이제 그 과정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귀순하려는 의도로 북에서 내려왔다고 보기 어렵다. 진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네. 거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자체와 이 맥락을 봤을 때 의향서를 썼는데 본인들이 가지 않겠다라고 이 서명을 하고 네. 문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판문점에서 그렇게 저항을 했는데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진행자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인데 결국 해석의 충돌이 이게 쉽게 타협 가능한 지점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게 있습니다. 임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머리가 지금 막 너무 복잡한데 2부에서 주간 이슈 먼데이에 변호사 두 분이 나오니까 또 이거 다룰 것 같은데 머리 터질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이게 사회 사건인데 저 좀 충격받았어요. 자,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이 남학생이 가해자인데 이 구속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구속이 됐는데요. 준강간치사 혐의로 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중강간치사죄는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하거든요.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이 이 A 씨 구속된 A 씨가 건물 3층에서 고의로 B 씨를 밀었는지 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일단은 있어요. 대학 캠퍼스 내에서 네.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학생이 3층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럼 성폭행은 일단 인정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추락에 남학생이 밀었느냐, 네, 그러니까 살해했느냐,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면 뭐 어떤 과정에서 떨어진 것이냐. 이게 네. 지금 쟁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우선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중간간 치사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건데 현재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A 씨가 고의로 B 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네네. 중간간 살인으로 죄명을 바꾸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피해자는 사망을 했는데 임 작가님 이게 네.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피해자에 대한 돈 없는 2차 가해가 심각하다. 이건 어떤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피해자의 신상을 캐묻는 이제 게시물들이 좀 네네네.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종종 등장하는 얘기 중에 피해자의 소위 행실을 따지는 이제 네. 가해성 그 시각들이 좀 있는 거죠. 왜 새벽까지 술을 마셨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전형적인 2차 가해 방식인데 네. 종종 지금 커뮤니티나 이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뭐 피해자의 얼굴이라든지 뭐 신상이라든지 뭐 사망 당시 사진 이런 것들을 검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뭐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명확하게 좀 가이드라인을 주고 경고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자칫하면 이게 검색하고 이제 그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 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전에도 그런 2차 가해 관련해 가지고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도 이거 이제 보도하면서 네네. 제목이나 이런 걸 좀 보면 제 말초적인 선정적이다. 자극을 하는 네. 그런 제목을 좀 달았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자극적인 기사를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또 게시물이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어서 네. 포털 사이트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감시를 강화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사건도 참담한데 이것을 또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일부의 시각이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성의 전당에서 성폭행도 끔찍한 일이고요. 사망까지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재심 청구를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지방을 자맹하고 있다. 이건 또 내일 계속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3329님. 우리 아들도 공무원이 꿈입니다. 그런 젊은이 많죠.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뉴스로 시끄러운데 꿈 펼치는 우리 아들, 딸들 응원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청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딕펑스의 비바 청춘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고요. 치킨 쿠폰 날아갑니다. 그 허름한 편안함 널 만나러 가는 길은 설렘 자꾸 걸음이 빨라져 너와 둘이서 걸으면 말야 왠지 좋은 데로 가는 기분이야 어디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늘 거닐던 이 거리 그 익숙한 다정함 고개 돌려보면 네 옆얼굴 나도 모르게 웃곤 해 너의 얘기를 들으면 말야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져 언제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서 일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곤 합니다. 마감일이 코앞에 다가와야 그때부터 부랴부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틈나는 대로 미리 해서 일찌감치 마무리해놓고 마감일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틈나다란 표현이 있었는데요.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생기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여기서의 틈은 어떤 행동을 할 만한 기회를 말하는데 이것이 의존 명사로 쓰이면 어떤 일을 하다가 생각 따위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뜻합니다. 너무 바빠서 잠시도 쉴 틈이 없다 또는 그가 어느 틈엔가 눈앞에 나타났다처럼 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틈난 돌이 터지고 태먹은 독이 깨진다란 말이 있는데요. 이 속담에 나오는 틈은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를 뜻합니다. 태먹은 독이란 표현에서 태는 질그릇이나 녹그릇에 깨진 금을 뜻하는 고유어 명사입니다. 태먹다, 태를 먹다라는 관용구가 있는데요. 물건이 깨져서 금이 간다는 뜻이고요. 내가 아끼던 접시가 태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앞서 무슨 조짐이 보인 일은 반드시 후에 그대로 나타나고야 만다는 뜻으로 어떤 탈이 있는 것은 반드시 결과적으로 실패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지금 충청도와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중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곳곳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지금 흐리기만 한데요. 오후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 서울에는 빗방울 정도만 떨어질 전망입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30에서 80mm, 그중 경남 해안에는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는 5에서 3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7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전망이어서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강릉 30도, 대전, 광주 28도, 대구 27도 등으로 비가 오지 않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 습도는 65%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 그리고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사전 예약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자녀 백신을 활용하면 오늘부터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오늘 일본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연이은 채용 논란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무너졌다며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까지 있는데 다시 인사 전반을 짚어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다른 말씀은 또 없냐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큰 좌절감을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어제와 오늘 진행되면서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자, 오늘은 최고위원의 출사표를 던진 고민정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된 이유 말씀해 주시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두어 달밖에 안 됐는데도 대통령실 이전 문제, 또 검찰공화국 조성하는 것, 또 인사 전행하는 것, 지금 많은 분야에서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에 비해서 이제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은 굉장히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정책 발표되는 것들 보면 이제 재벌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민생이 모두 퇴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지켜만 볼 수는 없어서 거기에 맞서겠다 하는 마음으로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네, 야당 의원으로서의 날선 도전장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자, 네. 그런데 한때는 180석의 거대 정당이었던 이 민주당이 이 대선에서 패배해서 정권 교체 당했고요. 또 지방선거에서도 이게 완패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연대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연대라는 것은 정치권 안에서의 연대일 수도 있겠죠. 다른 당들과의 혹은 그 당이 전체적으로 연대되지 않더라도 몇몇 의원들이라도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본다면 이제 소상공인이나 의료인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의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이분들하고 함께 연대하면서 때로는 정부에게 항의하고 요구하는 모습들도 같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에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청소노동자 문제라든지 발달장애 문제라든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더 많이 듣고 그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도한 자신감, 연대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지도부에 들어가서 당을 개혁하시겠다. 네. 이런 이제 의미신데 최고위원 출사표를 내시면서 자, 민주당은 누군가의 당이 아니라 우리의 당이며 민주당은 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독선적 사고로는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밝히시니까 네. 당내의 강성 친명 지지자들을 향한 비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과연 누구의 당인가라는 말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민주당이 문재인의 당도 아니고 이재명의 당도 아니고 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내가 민주당을 고치겠다 이런 말씀을 워낙 많이 하셨어서 박지원의 당도 당연히 아니죠.
사실 민주당 안에는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연대 공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의 깃발을 보면은 다양한 뭐 보라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조금은 다르지만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갔던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당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당이다. 다만 우리가 같이 싸우고 혹은 넘어가야 할 산은 지금 현재 정권을 만들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인 것이지 우리 안에서 이게 누구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생각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네네.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은 모두의 당이다. 모든 색깔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 지도부에 출마하신 것입니다만 이제 가장 주목받는 건 또 당대표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워낙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의원이 이게 언제 출마하다가 어제 드디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네. 자, 이 의원의 출마 선언문 좀 주목해서 보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서요. 기사상으로 보면은 이기는 민주당이라는 네네. 제목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분야에서의 문제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세력은 결국 야당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민주당은 싸워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거는 싸움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하지만 글쎄요, 이게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키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좀 강하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저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겨야 할 정파이고 대통령의 그 정당이기는 하지만 그건 그거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려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서 불안정해져 있는 이 외교 상황들을 현명하게 잘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 모든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곳은 이 야당,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아마 이재명 의원님도 뭐 비슷한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제 다만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와 더불어서 본인 스스로에게 얽혀져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넘어야 할 산들도 많다. 거기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실지는 저 또한 계속 지켜보고 있고 많은 분들도 함께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지금 이재명 의원 당대표 후보가 되신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켜본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당내에서는 입장들이 너무 갈려 있어서 지금 이른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수사 관련된 사법 리스크 말이죠. 이 의원이 대표가 될 경우에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이 반명, 비명계 의원들의 얘기가 있고 또 친명계 의원들은 이걸 왜 자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느냐. 정치 탄압이지. 또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어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게 사법 탄압이든 사법 리스크든 이름을 뭐라고 명명하든지 간에 그것 하나만으로 민주당 전체가 휩쓸리고 막 물에 떠나려 가듯이 그러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라는 게 당대표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최고위원을 뽑아서 하나의 어떤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최고위원을 구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지도부를 다양하게 구성해야 되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든 탄압이든 이것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또 조금 전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개혁의 적임자인 것은 맞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켜봐야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어대명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당대회 하면 어차피 이제 대표는 이재명 아니냐. 이런 관측은 어떻게 보세요? 모든 선거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측들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를 100% 장담하기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네, 100% 장담 어렵다.
네.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이 국민들의 지지세 혹은 우리 당원들의 지지세들을 보면 또 어대명이라는 단어가 아주 생뚱맞은 단어만은 아니죠. 네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당대표 후보들도 몇몇 계시던데 이 97세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인 만큼 그냥 지금은 이제 각계전투하고 있는 모습인데 뭔가 서로 융합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네. 지금의 그 당대표 선거에서의 큰 이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이변은 그래서 향후에 없다. 이분들의 행보가 좀 궁금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뭐 이게 최고위원 전대만 놓고 보면요.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그냥 언론의 프레임은 친명 대 친문, 친명 대 반명 이렇게 대결 구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고 의원께서는 또 친문계다 이렇게 표현이 많이 붙어요. 지금 말씀을 듣기에는 어느 쪽 입장보다는 중간에 서 계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또 이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청래, 이수진, 박찬대 의원의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을 계속 호명을 해서 후광 효과 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그 반명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네네. 그랬다면 제가 어떻게 대선을 치를 수 있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다만 이제 친문 의원으로서 해석되어지는 것은 제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명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만 이게 완전히 다른 생각들을 가진 의원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그 이름을 계속 거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자신의 콘텐츠를 가지고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할 테지만 제가 보기에도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도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언론의 기사들은 이재명 의원님을 언급한 것들만 자꾸 확대 재생산되다 보니까 마치 그분들이 그것만 얘기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저는 글쎄 그분들도 좀 억울하실 거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전당대회는 이재명 의원님을 둘러싼 대회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윤석열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를 구성하는 대회라는 점,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야 되고 온 집중을 해야 될 사람은 바로 윤석열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저에 대한 이쪽도 아닌 것 같고 저쪽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스탠스가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제가 이재명 후보님, 이낙연 후보님 어느 쪽에도 서지 않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마음이나 지금이나 이제 변함없는 것은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국회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친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민주당 전체가 친문이죠. 전체가 친노이고 친DJ이고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만 향후 그 어떤 정권을 만들어갈 사람을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누구를 고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최종 후보가 되시는 분에게는 당연히 200% 힘을 쏟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어서요. 여전히 내가 왜 최고위원을 나왔나 그리고 민주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묻는다면 반윤을 향해서 우리는 똘똘 뭉쳐야 한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윤이다. 그래서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안 좀 여쭤보려고요. 자,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졌어요. 이 윤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인 아들인 우모 씨가 대통령실의 구급행정요원으로 채용됐다. 자, 이 논란의 핵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본인이 꽂은 건 인정한다라는 이제 내용이었고 문제는 이해충돌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지역 선관위에 계신 분의 자녀이셨기 때문에 정치인한테 선관위라는 기관은 굉장히 범접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 뭐 정치자금 지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곳이 선관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를 봐야 하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되게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 선관위와 관련된 누군가가 본인이 이 자리를 봐준 것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충돌 문제를 명확히 들여다봐야 한다.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아유,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지난 정부에 계셔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도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네. 다 돼서 다음에 한번 스튜디오에 모실게요. 아유, 너무 시간이 짧네요. 네, 그렇죠. 아쉬우시죠? 네, 아쉽습니다. 다음을, 다음에 다시 불러주시면 또 말씀 나누도록 하죠.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일부 한입뉴스에서요, 그 우모 행정관 관련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도 채널에서 계속 우모 행정관 내용이 나올 때 그 영상이 취임식 무대가 나오길래 저 노래를 한 인물이 우모 행정관이냐 임경미 작가한테 여쭤봤는데 자신 없게 예 했습니다만 지금 보도 사실로는 확인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정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인데요. 자, 시사계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화사하신데요? 아, 그래요? 다른 때는 막 달려오신 느낌인데 오늘은 차분하게 오신. 저한테 관심이 진짜 없군요. 저 맨날 이 상태인데. 아니요, 달라요. 알았어요. 자, 그리고 또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을 지내신 슈렉 신인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불쾌하십니까? 슈렉이라는 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슈렉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뭐로 해드릴까요? 이게 아마 외모로 지금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쿼카라는 동물을 검색해 보시면 쿼카는 뭐예요? 쿼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 동물인데 똑같이 생겼어요?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인간이심을 부정하는 겁니까 지금? 네. 그건 아니죠. 네. 쿼카. 한번 청취자 여러분 검색해 주십시오. 쿼카. 네. 저도 해보겠습니다. 아, 궁금하네요. 아직 끝나고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주제를 짧게 짚어보죠. 자,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게 여야 말싸움을 넘어서 이제 전현 정권의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가 좀 난해한 부분이 많아서 두 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말 사이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이 북한의 송환 요청은 없었다. 자, 귀순자가 아니라 흉악한 도주범의 엽기적인 살인마였다. 당시에 합동부처 및 전문가 모두 참여해서 객관성을 담보했다.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고 사실상 추방을 결정한 것이다. 자, 정 전 실장이 혼자 이런 입장문을 내지 않았을 것 같고 노 변호사님. 네. 요거 이 문재인 정부 공식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글쎄요. 완전히 또 공식 입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북송 어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마치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그 불쌍한 북한 주민을 탈북 주민을 사지에 돌려보내고 북한의 그런 눈치를 보면서 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네네. 상당히 조금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2019년도에 동료 16명을 살해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그 사람을 왜 그냥 그렇게 빨리 보내버렸느냐. 그렇게 네네. 가기 싫어하는 영상도 나오지 않았느냐. 네네. 너무 잔인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요. 윤건영 의원실에서 15일 날 발표한 보도자료가 있어요. 네네.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MB 때나 박근혜 때에도 해상을 통해서 탈북한 사람이 202명이래요. 그중에서 139명을 북으로 돌려보냈어요. 절반 이상이네요. 네. 네. 그리고 당일 돌려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부에서 일하던 그 시절에만 이렇게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왜 그렇게 북한에서 탈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순수하게 그냥 나 탈출하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3일 정도 검토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너무 그렇게 빨리 보냈네. 싫다는데 왜 보냈네. 뭐 귀순 의사 밝혔는데 왜 보냈네. 전 이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귀순 의사 밝힌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다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현 정부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차라리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자, 현 정부는 이 사건을 반인륜적 범죄다. 돌려보낸 게 이제 반인륜적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통상 현안 브리핑을 대변인이나 다른 수석이 하던 대통령실에서는요. 최영범 홍보수석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응해서 직접 나선 모양새인데 자,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가 있는데 왜 무시했느냐. 엽기적 살인마라고 하는데 제대로 조사도 안 했다. 자,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현 대통령실의 입장? 예, 뭐 일단은 사실 이 북송 어민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사실 저는 보편적 인권에 관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정파에 따라서 설명은 다르게 하고 있지만은 결국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고 이분들이 북에 돌아가서 어떤 처분을 받았을지는 거의 심증적으로 우리가 추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인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조예가 깊다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지위에 대한 게 일단 해석이 틀어지고요. 또 이걸 북송을 성급하게 해버림으로써 또 세계 인권 선언이라든지 고문 방지 협약 뭐 이런 것들까지도 국제법적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핵심인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뭐 북송을 했던 전례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핵심 기준은 그 탈북민들의 의사죠. 그분들이 만약에 NLL을 넘어서 내려왔는데 나 죽어도 북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보내는 게 맞는 것이고. 보내달라.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사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진을 통해서까지 확인된 바까지만 전제했을 때는 이분들은 지금 북에 갈 의사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귀순 의향서까지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돌려보내는 문제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엽기적 살인마니까 북송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또 대원칙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재판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유죄라는 심증만 가지고서 엽기 살인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돌아보내야 된다.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론도 좀 들쭉날쭉하고요. 저희가 한번 궁금한 거 3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쟁점 3가지. 자, 귀순 의향서를 냈다면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 아니냐. 2번째는 처음부터 귀순 의사를 가지고 넘어와서 우리 함정을 보고 만세한 게 아니고 도망 다니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북한에 넘기는 게 맞을까 아닐까. 또 이 흉악범이라는 측면.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 사건에서 제일 궁금한 게 사망한 16명도 인권이잖아요. 그분들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2명이 16명을 죽이고 귀순했다. 근데 이게 비정치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16명의 인명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궁금해요. 자, 첫 번째. 귀순 의향서를 냈다. 그럼 노 변호사님, 법적으로 한국 사람 지위를 딱 주는 겁니까? 아니죠. 아까 아니에요? 귀순 의사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뭐 살인자라든가 아니면은 외국에서 정말로 뭐 큰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온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나 여기 귀순하고 싶다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당연히 심사라는 걸 거쳐야 되는 거고 심사.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 말만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북한에서 너무 못 살겠다, 정권이 너무 나를 탄압한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도망쳐 나와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하고 북한에서 엄청난 죄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거기 있으면은 자기가 정말 사형되거나 큰일 날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드는 경우에 우리나라로 도망쳐 온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범죄인들이 다 돌아오면 나 여기 귀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받아줘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만 믿을 수가 없고 또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또 무조건 그것만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걸 따져봤느냐 안 따져봤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뭐 그 범죄인들이 뭐 저도 사실 피고인들 변호인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은 그분들 중에 사실 뭐 가짜로 나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마치 그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한 사람 우리가 억지로 보낸 그 장면 때문에 그 선정적인 장면 하나만 가지고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인데 우리가 사지를 몰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돌아가면 끔찍한 벌을 받을 게 뻔할 뻔짠데 누가 행복하게 거기를 걸어가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왜 그런 식으로 돌려보내질 수밖에 없었나 생각해 본다면은 우선 처음에 우리 군함을 보고 나서 3일인가 도망 다녔어요. 우리 해군이 그때 만났을 때 만약에 정말 기순유서가 있으면 너무 기쁩니다. 나를 빨리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겠죠. 두 번째 우리 군이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았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나 16명 죽였어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게 혼자만 말한 게 아니라 2명이 왔잖아요. 2명이 각각 따로따로 진술을 받았는데 일치했다. 다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진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왜 그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또 하나 그 당시에 국방부라든가 해경이라든가 뭐 모든 곳에다 다 국정원이라든가 다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를 그 당시에 이해훈 정보위원장 그다음에 당시에 김무성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 전 대표 전부 다 오케이 이런 사람 받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다 합의하고 넘어간 거였어요. 다 그 당시에는. 근데 갑자기 이제서 무엇 때문에 이 상황이 달라졌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하고 저는 똑같은 맥락에서 이걸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모든 걸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더 데리고 있다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이 북한 사람들 처리하는 그 평균 처리 시간이 3.3일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3.7일이었어요. 그 정도예요 원래가. 아주 특이하게 신속했던 것은 아니다. 그럼요. 자, 지금 우리가 다룰 얘기 작가님이 이걸 왜 쟁점을 3개나 뽑았어요. 이슈가 얼마나 많은데 시간이 막 가네. 근데 지금 이 우리 청취자 문자 게시판에는 쿼카 얘기만 넘치고 있습니다. 쿼카. 쿼카가 뭐야? 귀엽다. 저도 지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엄청 귀여운 동물을 뽑으셨나 봐요. 찾아보시면 닮았다고 보실 겁니다. 약간 코알라 느낌이 나는데. 코알라. 심사 절차라는 게 있는 것이다. 무조건 귀순의향서를 냈다고 우리 사람으로 간주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 사람의 내심의 의사라는 거를 우리가 밖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도 구두 계약도 유효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서면으로 남기면 그게 더 진실하다고 우리가 믿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CCTV 같은 거죠. CCTV 같은 거는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그 사람의 의사를 앞서서 해석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게 전 첫 번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향 의향서와 또 CCTV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귀순의 의사는 명백하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사실은 북송에서의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도 사실 월북이라는 거를 너무 성급하게 단정하고서 그 후속적인 처리들을 다 이렇게 무마시키는 식으로 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라서 그 아드님께서도 억울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비슷해요. 너무 빠르게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이거를 성급하게 빨리 그냥 북송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의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은 당시에 이분들에 대한 법적인 지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흉악범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그냥 다 의혹만 갖고 그냥 재판이 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제가 뭐 확대해가지고 무력화하려는 생각은 아니지만은 이분들도 엄연히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는 북송 의사 철저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흉악범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법 제도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절차를 밟았어야지 그냥 흉악범이니까 돌려보내도 돼. 이건 너무 좀 나이브한 인식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아까 거기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귀순 의사가 있냐 없냐라고요? 아닙니다. 귀순 의사가 있고 없고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준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비정치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난민으로서 그 사람들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옳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도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냐인 거지. 개인적인 귀순 의사가 있고 없고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 반론하나 들으면 그 지금 북한 이탈 주민법 관련한 조항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분들 난민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이거 추방할 수 있는 근거로 쓸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탈북민에 대한 보호를 배제하겠다는 것이지 그게 북송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쟁점이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귀순 의향서를 쓴 거는 맞다. 그런데 귀순 의사, 아까 사람의 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정황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전 정권은. 근데 그 이유가 귀순 의사가 있었다면 왜 사흘 동안 NLL을 끼고 우리 해군 해경이 쫓아다니는데 도망을 다니다가 특공대에 의해서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이 귀순 의사가 맞나? 그러면 이거 돌려보내는 게 맞지 않나?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지금 그런 의심쩍은 정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서 그냥 빨리 넘겨버릴 게 아니라 차분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의문점이 많을수록 더 시간을 갖고 조사해야 되는데 정의용 실장은 뭐 북한에서 뭐 돌려달라는 요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의문이 드는 게 북한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라면은 왜 그렇게 서둘렀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 에베레스트 산 등장하다가 그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예, 우리나라 산악인. 예, 그분을 우리가 그때 다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색을 하고 찾았어요. 맞아요. 그때 비용이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네네. 그 비용을 지금 정부가 돌려달라고 합니다. 6,800만 원인가를. 네.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비용,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런 비용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당시에 명백하게 보여지는 증거들이 있는 정황 증거들과 여러 가지 상황 증거들과 받을 수 직접 없다. 증거들 있는 상황에서 뭘 그렇게 맨날 앉아가지고서 이 사람들 처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그럼 한 달, 두 달, 뭐 1년 내내 데리고 있죠. 뭐 우리나라 재판하게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고려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요. 자, 두 분 얘기들이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지금 다음 이슈를 쭉쭉 나가봐야 돼요. 자, 오늘 아침 대통령 출근길에 이 기자들이 안 물어볼 리가 없죠. 육성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강제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하며 검찰 국정원 조사 진행 중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또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원칙론 이외에는 내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채용 논란에 윤석열 씨 공정이 무너졌다라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까지 있는데 혹시 다시 인사 전반에 짚어볼 계획 있으신지요?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자, 채용 논란 안 해주시는 건가요? 네, 채용 얘기는 안 해주시는 건가요?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강제 북송 얘기 잠깐이 나왔는데 원칙론이었어요. 그것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자, 이걸 이제 검찰 수사나 법원 판단에 맡기는 정치와 행정의 사법화가 맞을까 하는 이제 고민들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박지원 국정원장 사정의 칼날이 나를 넘어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요 정치 쟁점화가 어쩌면 이제 문 전 대통령을 이제 향한 하나의 또 단초가 아니냐. 노 변호사님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박지원 원장뿐만 아니라 서훈 원장도 그랬고 지금 현재 모든 칼날이 맨 끝에 있는 정점은 문 전 대통령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것도 아무 이유도 없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실은 지난 정권 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으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들이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난 정권은 무조건 뒤집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만큼. 네. 그래서 저는 박지원 원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그 칼끝이 너무너무 명확하구나. 우리가 근데 그 칼끝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좋을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자, 곽하 신변님 반론이 있으시죠? 예, 뭐 저도 사실은 지금 이 사안이 해수부 공무원하고 북한 어민 사건이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해수부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아드님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실체적 관계를 규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다만 그 문제의식에는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실 건데 이것이 과연 민생 문제보다 그럼 더 우선순위에 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마치 표적해놓고 하는 듯한 인상은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 비극이고 무조건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전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이죠, 솔직히. 네.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쟁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그 시각을 대표해주고 계셨어요. 자,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연결이 또 돼요. 아까 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도어스태핑 발언 듣고 왔습니다만 사적 채용 답변이 나오지 않은 도어스태핑을 짧게 끝냈는데 자, 윤 대통령의 마음 윤심에는 노변님보다 신변님이 더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자, 이 침묵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 도어 스태핑 자체를 이제 재개하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뭐 다시 하시는 걸로는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적 채용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표명을 요구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좀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를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당장 성급하게 입장을 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뭐 국정조사까지 갈 것도 없이 먼저 청와대 내부적으로 저는 전수조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으로 해서 좀 부적격한 사람이 들어왔다면은 당시에 그 인사를 한 사람들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요. 또 부적절한 사람들 내보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정적인 노력을 먼저 한다 그러면 굳이 국정조사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제적 노력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제적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실과 여당 내에서. 그런데 이게 주말에도 사적 채용 논란은 계속 이제 시끌시끌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강원도의 40년 지기 강릉 우모 씨의 아들이 이 현 대통령실에서 구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자, 정호영 전 후보자도 그랬고요. 윤 대통령 40년 지기가 유독 많아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저는요, 사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두 분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때문에 깜짝 놀랐고 하태경 의원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예.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방송 인터뷰에서 이 사적 논란 얘기를 하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사적 채용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을 하는데 사적 채용이라는 것은 내 사비로 채용한 사람이 사적 채용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사적 채용이 내 사비로 채용한 사람을 사적 채용이라고 합니까? 네. 신인기 대변인님, 사적 채용이 그런 뜻이에요? 절대 아니죠.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몇 번 하신 분이 3선이잖아요. 네.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이 하는 말이 사적 채용과 공적 채용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 돈 주고 산 사람, 내 돈 주고 내가 이거 개인 고용한 사람은 사적 채용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무조건 공적 채용입니까? 우리가 월급 주고 내 돈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계속 하는 건데 그래서 그다음에 그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서 또 이 하태경 의원이 전 정부는 어떠냐고 또 전 정부랑 비교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왜 맨날 전 정부랑 비교한다는 말이 항상 공식처럼 따라붙느냐 당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일반적 관행이었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아, 대통령실의 일반적 관행이었습니까? 이렇게 내 돈 주고 이렇게 고용하는 사람으로 사적 채용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태경 의원이 더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들이 고액 후원금을 냈다. 네네네. 그러면 그거는 그 아버지가 강릉 선관위 위원인데 그거가 무관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진행자가 하니까 당연히 무관하겠죠. 아들하고 아버지는 정치적인 것도 다르고 네네네네. 사람이 독립적인 객체인데 어떻게 갖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해요. 네네네. 야, 하태경 의원 정말 이상한 쿨하다. 네, 쿨하다. 나는 솔직히 말해 하태경 너무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정말 네네. 이런 말을 내가 하는 게 적절한지 나중에 또 혼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고 정말로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하도 그냥 옹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이런 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우리들이 전제를 삼았던 그동안 얘기됐던 것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을 밝히면요. 이게 사실 법과 정치의 영역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자꾸 정치의 영역에서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다라는 말은 사실 설득력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근데 당연히 별정직이니까 뭐 친한 사람 갖다가 뭐 이렇게 임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단 첫 번째가 친분이고 두 번째가 능력인데 친분과 능력 중에 둘 다 없으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고요. 네네. 친분은 있는데 능력이라도 있으면 그건 넘어가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특채와 특혜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특채가 아니라 특혜 아니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봤을 때는 이게 그 능력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가 추천했다. 내가 보니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네네. 권성동 의원이 그 능력의 잣대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이 능력 있다고 한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뭐 이원모 비서관 해외 동행 논란부터 해가지고 코바나 사람들 뭐 육촌 사람 뭐 안정권 씨 누나 그리고 이제 황 씨 우씨까지 온 거거든요. 네네네. 이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의 감정이 도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수조사 얘기도 왜 꺼냈냐면 이거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이거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대통령실이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구급 박봉이어서 너무 불쌍하고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그런 구급 박봉인데 뭐가 문제냐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그런 압력을 행사해서 이 사람을 취직을 시켜줬다 하더라도 그게 그 자리가 예를 들면 급여를 많이 못 받는 자리라든가 고된 자리라든가 그러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게 과연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말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던 사람이. 네. 그러니까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게다가 구급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서울에서 사냐고요? 네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혼자 지금 총대 매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이렇게 부적절한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권성동 네. 원내대표 스스로가 지금 폭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을 해명하려다가 지금 오히려 설화 논란이 커졌다. 또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 과연 별개냐? 뭐 이런 문제들이 논란인데, 야, 지금 뭐 두 분이 이제 워낙 격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격한 표현들이 나왔어요. 하태경 의원님, 아까 노 변호사님 표현은 그냥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해명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네. 사과하신 거죠? 아, 그럼요. 네, 아유. 쿨하십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아니에요. 뭐예요? 아니, 그렇게 느끼긴 느꼈어요. 네. 두 분이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자, 항상 이 인사 논란이 지금 끊이지 않아요. 아까 심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한 건이면 모르겠는데 한 건도 사실은 시끌시끌할 법한데 계속 이제 시리즈로 이어지니까 아까 전수조사를 스스로 자성적 차원에서 해서 해소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법률적 문제 없다보다는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 금요일에 노무현 정부 핵심 참모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그러셨겠지만 이 변 전 실장 떠오르니까 신정아 스캔들. 근데 이때 문제가 학력 위조였거든요. 시끄러웠는데 이 김건희 여사 의혹 아직 가라앉지 않았잖아요. 최근에 이제 경찰에 진술 써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노 변호사님, 이게 선택이 조금 더 깔끔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왜 변양균 이분을 정책실장으로 경제고문으로 위촉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신정아 씨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사실은 조금 좀 깨끗하게 뭔가 풀고 가자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분을 고문으로 모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변양균 전 정책실장 자체가 뭐 고문이 될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예. 그분은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아주 정치적인 이런 그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네. 그것은 본인의 그 부인 논란하고 근데 연결되어서 그걸 주고 아까 희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데 네. 여러분들이 2011년도에 신정아 씨가 쓴 회고록이 있어요. 네네. 그 회고록을 한번 읽어보시길 제가 정말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 절판 아니고 네네. 그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그중에 이제 핵심 내용이 나와요. 그 당시에 윤석열 그때 과장이었나요? 어쨌든 그분이 본인을 어떻게 수사를 했고 주임검사. 그렇죠. 그분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끔 했고 어떤 모멸감을 주었고 그 수사가 얼마나 억울했고 속상했고 이게 쫙 나와요. 회고록에 나와요? 그럼요.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한 것을 했던 그 사람과 그 여자분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때 좀 고통을 받았던 변양균, 변양균 정책실장, 전 정책실장이 이번에 경제고문으로 본인이 오케이를 했다는 것. 저는 대통령이 나랑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변양균 씨가 좋습니다라고 그걸 수락한 것도 사실 상당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치가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했어요. 그래요. 자, 윤석열 당시 검사는 주임 검사가 아니었고 중수 이과장이 주임 검사. 윤석열 검사는 당시 검찰 연구관이었던 것이 팩트네요. 네. 자, 심 의원님, 지금 노 변호사님의 요 변양균 전 실장 경제고문 위촉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많이 좀 가파르게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여기에 이것도 한 몫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2022년도에 신정아 스캔들을 다시 한번 국민들이 무슨 게 좋다고 이걸 또 다시 떠올려야 되는지가 일단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또 4차 산업혁명에서 뭐 공급 관련된 것을 이분이 뭐 이론을 해박하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전혀 신뢰되지 않습니다. 저 변양균 경제고문님이 4차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 갖고 계시는지 정말 토론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분이 1949년생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정책실장이라는 직위를 가지셨던 분이고 이미 한번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는 지금 새 정부에서 인사가 너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노무현 정부 저는 경제도 실패했고 정치도 실패했다고 규정하고요. 이명박 정부는 경제는 그나마 성공했는데 정치는 실패했다고 규정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했던 경제 관료들 한덕수 총리부터 지금 변양균 고문까지 이런 분들을 지금 등용을 하고 있고 정치를 MB 정권에서 실패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MB맨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 영역을 다 과거 정권에서 한 번쯤은 국민들에게 혼났던 분들을 지금 갔다가 다시 세월이 20년이 지났는데
이걸 또 하고 있으니 지금 국민들께서 어떤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야, 심 교수님 야당 같잖아요. 너무 야당 같아서. 여당 안에서도 이런 바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지만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야지 이 일색으로 가서 되겠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합리적 보수의 입장도 경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잘 돼야 되는데 요즘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몇 급을 원하십니까? 몇 급? 괜찮습니다. 저는 꽂을 능력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와 주간 이슈 먼데이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햄버거 세트입니다. 든든하겠죠.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은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올블랙으로 장착하셨네요. 네. 리본만 빨갛습니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중동을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중동 순방을 했는데 자, 어떤 행보였습니까? 자, 일단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했죠. 이스라엘은 미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나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중동의 친미 국가였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핵심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아메리카 퍼스트. 그렇습니다. 중동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으로부터 거리를 둬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이전부터이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영향력을 확장을 해왔고 바이든 대통령이 왜 취임 일성으로 미국이 돌아왔다. 네네. 이러면서 예전에 미국의 동맹국들 다시 끌어모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걸 실천을 하러 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자, 실제로 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미국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무엇보다 이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서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원유 증산을 이끌어내고 또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내 공동 안보 공동체 구축이 목적이었습니다. 네, 계속 나토를 필두로 해서 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안보 공동체 이어가고 있으니까 중동에도 그러려고 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유가가 사우디가 원유를 증산하면 공급이 확장돼서 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방문했는데 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자, 13일 먼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 양국이 공동의 적으로 두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왜 2015년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란과 또 미국을 포함한 6개 나라가 맺었던 이란 핵합의 기억하실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다시 복원시키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란의 핵을 저지하고 양국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루살렘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후 사우디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살만 국왕과 무함마드 왕세자를 만나고 16일에는 이 아라비아 반도 6개 나라 모임인 걸프 협력회의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원유 증산,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또 아랍과 이스라엘의 관계 개선, 또 러시아, 중국 견제 등 현안을 꺼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우디의 분명한 협조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 원유 증산 즉각적으로 사우디가 거부했죠. 우리는 1,300만 배럴 충분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중동판 나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일단 관계 정상화가 되고 그걸 토대로 이란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합 방공망, 이른바 중동판 나토를 구축을 추진해왔고 이번 순방을 계기로 구체화하려고 했지만 사우디 측에서
우리 이런 논의 전혀 몰랐는데? 라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게 바이든이 굉장히 머쓱해졌죠. 아니 원유 증산을 해달라. 우린 그럴 생각 없다.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 안 들린다. 자 중동판 나토를 좀 구축하자. 우리는 전혀 모르는 얘기다. 난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정도면 예. 조 바이든 미국이 지금 세계 어쨌든 최강대국인데 아주 박대를 당해도 단단히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럼 바이든 대통령 중동 순방은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럼 이게 지금 중간평가, 지지율 문제. 미국 내 비난이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성과 없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로 간 거죠. 마이너스. 예. 제로가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입니다.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자존심을 굽히고 들어간 미국이 결국 빈손으로 나왔다는 혹평이 이어지면서 아니 구체적인 성과도 없는데 중동에 왜 갔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그래요. 왜 우리 맨날 사전 조율하고 간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네. 예. 정상회담은 사전 조율 다 된 거 사인하기 위해서. 공동 성명 다 예.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왕따시키겠다고 공언했던 터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죠. 예. 인권 우선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까지 무릅쓰면서까지 중동을 찾았던 거거든요. 네. 자, 왜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왕따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느냐. 2018년에 이 사우디를 비판해오던 사우디의 언론인 자말 카스큐지. 이 사람은 그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을 쓰고 있었어요. 네네. 주로 사우디 정부를 비판하는 네네네. 내용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터키의 사우디 대사관에서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맞습니다. 배후에 무함마드 왕세자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당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이 무함마드 왕세자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거의 왕따시키다시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니까 바이든은 야당 입장에서 네네. 굉장히 더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무함마드 왕세자로서는 미국과의 냉랭한 관계 여파로 고립됐던 외교 무대로 다시 나아갈 기회를 얻었다. 결국 무함마드의 국제적 위상만 높여줬다 바이든이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이 주먹 인사로 사우디 왕세자의 왕따 시대를 닫았다. 왕따 시킨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사를 나눈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도대체 방문할 가치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아하, 혹평이네. 버니 샌더슨 미 상원 의원도 독재 정권에 대한 보상이고 사우디 지도자가 언론인 살해에 관여한 것을 고려했을 때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그런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이번에 그걸 깨고 갔는데 사실은 홀대를 당하고 왔으니 그렇죠. 야, 이건 진짜 아니간만 못한 상황인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좀 들여다보죠. 전쟁 초기부터 엄청난 양의 서방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추적이 되지 않아서 우려가 된다. 무슨 네. 얘기입니까?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4개월간 우크라이나에 100억 달러, 약 13조 원가량의 군사 지원을 했거나 약속한 상태죠. 네네. 자, 지원 무기도 대전차 미사일, 휴대용 로켓 발사기, 공격용 드론, 장갑차, 소총, 포탄, 탄약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양의 무기가 우크라이나 군에 최종적으로 전달됐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건데요. 네. 이미 지난 5월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추적 및 감시 시스템이 미비해서 밀거래 악용 우려가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전문가들은 이 과거 미국이 관여했던 그 어느 전쟁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역대 최대치의 무기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장비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서 향후 수십 년간 다른 곳의 분쟁에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걸 우려했는데요. 네. 물론 당시에 미 국무부 대변인은 물자를 공급받는 우크라이나 부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 장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합의를 했다. 이런 주장을 내놨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방글라데시로 무기를 싣고 가던 화물기가 그리스에 추락을 합니다. 아이고. 근데 이상하죠. 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이고 맨날 무기가 부족하다고 네네네. 얘기를 하는데 더 지원해 주세요. 더 지원해 주세요 그러는데. 아니 왜 방글라데시로 무기를 보내려고 했을까요? 방글라데시로는 또 왜 갈까요? 무기가?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화물기가 추락을 했다. 추락을 했습니다. 야, 그 내용물도 이제 확인이 될 텐데. 야, 그럼 실제로 우크라이나로 무기가 지원돼요. 뭐 영국, 미국 뭐 다 약속했고 우리나라도 좀 군사무기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인도적인 비전투 지원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가요?
일단 그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폴란드 남부 공항으로 집결이 돼서 분배가 되는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은 기갑 차량들이 활주로를 뒤덮고 군 수송기 이착륙이 24시간 숨 돌릴 새도 없이 계속될 정도로 서방 국가의 무기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온다. 이렇게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편으로 도착한 뒤에 국경으로 운송이 되고요. 국경에서부터는 트럭, 밴, 자가용 등으로 나뉘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문제는 무기를 실은 군용 트럭 등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어디에 도착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내에 그 무기들이 그대로 남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 내에서도 이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들이 나쁜 손에 넘어갈 가능성은 우리의 고려 대상 중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전쟁의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큰 걱정이 드네요.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간식